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과목 동영상 자료를 만드느라 목이 좀 쉬었네요.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줄여서 글쓰기라고 하죠. 제 4주 1차 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까지는 수업 교환을 만들어 올리고 여러분이 그걸 이제 읽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4주차부터서는 우리가 대면 수업 강의실에서 만나면 뭐 더없이 바랄 게 없겠으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그 지역 감염의 염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단 4주차부터 4주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학교에서 온 안내를 보면 무려 3주를 더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6주차까지, 4주, 5주, 6주차까지. 그래서 4월 24일까지 일단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안내가 왔네요. 그래서 이제 4주차부터서는 물론 여러분 내 얼굴은 안 보이니까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죠. 목소리가 일단 있고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 여러 일정상 오늘 이제 4주 1차시, 2차시, 3차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하여튼 목 관리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주 차는 자유로운 글쓰기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주는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인데 아마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 자유로운 글쓰기는 되면 이제 글쓰기가 좀 쉽지는 않죠. 뭐 저도 지금 엊그제 그 출간한 책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 10권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늘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늘 부담되고 또 피곤하고 그러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업으로서 글쓰기 교과를 이제 듣는데 더구나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 그 점수를 부과하지는 않고 자유 글쓰기를 이제 그 글쓰기에서 그러니까 글쓰기를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학교 기초교육원인데 기본적으로 4편의 글쓰기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첫 번째가 아니 뭐 그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4편의 학생들의 그 리포트를 부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를테면 나 같은 경우는 강의계획서에 그 우리 1차 시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뭐 자유 글쓰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평문이 하나 있고 아니 자기소개서 내지는 자아성찰적 에세이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평문이 하나 있고 논증적 글쓰기가 있고 이렇게 4개. 근데 이제 자유 글쓰기는 글쓰기를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글쓰기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글쓰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전혀 모르니까 자유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 내지 두려움 없이 편하게 좀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은 어느 정도 좀 익혔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자유글쓰기 과제를 제시를 그 강의기획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흐트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강의기획서대로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3주차의 과제를 글쓰기 과제 첫 번째 과제로 내가 제시했죠. 20점짜리. 그래서 자성찰적 에세이. 그러니까 3주차가 자성찰적 에세이, 리포트 쓰기와 함께 자성찰적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3주차 수업 내용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듯이 말하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가급적 이제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3주차는 그 글쓰기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 20점짜리 F2장 분량 정도의 정식 리포트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수업을 들었는가와 관련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A4 한 장의 그 절반 분량의 이제 뭐 과제를 내주었었는데 3주차에 내줬던 과제는 이제 첫 번째 그 글쓰기 과제 리포트였습니다. 그 누누이 안내를 했었죠. 그 성찰적, 자성찰적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했고 리포트 쓰는 법과 함께 자성찰적 에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소개서 어떻게 좀 다른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이걸 좀 지난번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순서는 조금 뭐 바꿔졌지만 그게 상관없이 하여튼 4주차는 자유글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편의 글을 좀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틈을 내서 1차 시 영상을 25분씩 만들기로 지금 돼 있으니까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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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차 시는 이제 자유글쓰기 중에서 그 고려대 김하열 교수가 예전에 쓴 내가 이제 그 자료들을 두루두루 모아놓은 그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찾다 보니까 조지 오웰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일단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글을 쓰기 위한 몇 가지 그 읽기 자료를 같이 지금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편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아성찰적 에세이도 같이 이야기 시간을 좀 내서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는 자료만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내가 조금 말로 설명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이건 4주차 수업이라서 여러분이 3주차에 그 과제를 이미 이제 부과하고 그 마감에 맞춰서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크게 또 말해봐야 시간적으로 좀 지났네요. 그래서 하여튼 자유롭게 글쓰기 어떤 주제나 내용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글로 써볼 수 있을 것인가, 자유 주제 글쓰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여러분 화면에 계속 내가 띄워놓고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띄워놓고 있는데 조지 오웰주의라고 하는 김하일 교수의 어떤 짧은 글입니다. 한 2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그 리포트 쓰는 법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글 쓸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렇게 문단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글의 형식에 있어서. 자, 제목 있고 이제 그 글쓴이 이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주의로 사람들을 갈라 세우는데 이골이 나지도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지 오웰의 주의를 붙여놓고 조지 오웰 주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김하일 그 글쓴이 이 선생이 임의로 이렇게 조지 오웰이 누굽니까? 그 사회주의자인데 러시아 이 공산주의의 억압적인 체제를 비판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농장이라든가 24시든가요. 하여튼 뭐 이런 그 체제 억압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그런 세계를 풍자하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죠. 자, 무슨 주의로 사람들을 갈라 세우는데 이 글이 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지 오웰의 주의를 붙여놓고 우리 자신과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지 오웰이란 물론 뭐 동물농장 1984년, 그다음에 이제 나는 왜 쓰는가, 그다음에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뭐 이런 이제 여러 편의 뭐 책을 쓴 영국의 작가죠. 그는 민주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인데 이제 이 파시스트와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거부했고 이걸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런 이제 작가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실천적인 그런 당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였던 작가죠. 스페인 내전에 뛰어들어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총을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작품들을 뭐라고 이제 스스로 평가했냐면, 나는 왜 쓰는가에서 뭐 어느 한 줄이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라고 자신의 글쓰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상식적인 양식,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작가의 양식이다라고 파악했을 거로 본다는 얘기죠. 20세기 초반에 자본주의 폐해로 고통받고 있던 영국의 가난한 노동계급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그 현실을 문학작품으로 고발했다. 이것이 이제 조지 오웰이 작가로서 수행했던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김하열 교수 역시 그 인간적 정의감과 양식의 발로에서 이런 실천적 글쓰기가 가능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제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글을 쓰던 이 시기는 여러분이 뭐 대강 알겠지만 이제 서구의 근대가 시작되는 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 특히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봉건적 어떤 경제 구조가 새로운 이제 이런 부르주아 계급, 신흥 계급의 등장과 함께 자본의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요약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지요. 근데 이제 자본가와 그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그런 자본가와 자신의 이제 노동할 수 있는 몸밖에 없는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 계급 간에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경제 구조상의 격차가 있죠. 자본의 논리가 그런 것이니까, 이윤 추구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열 몇 시간씩 노동하면서 하루 한두 끼의 식량도 이를테면 그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 현실, 비참한 노동 현실. 그럼 이제 그 아주 어린이들 노동도 있고 아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7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방직 공장 여직원들, 뭐 전자제품 조립하는데 가발 공장이나 신발 공장,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6, 7세의 그런 그 아주 어리죠. 그런 그 젊은 여성들이 하루 열 몇 시간씩 일하고, 당시 그 서울에 뭐 지금은 커피숍이고 그때는 다방이었겠는데, 다방에서 파는 그 커피가 5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그 이를테면 일당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분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제 서구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노동 현실은 이제 굉장히 그 힘들었겠죠. 지금도 그렇지, 뭐 그런 사정이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지 오웰은 글쓰기의 정치성을 알아채고 인정한 작가였다.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의 출발점은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당파성이 뭡니까? 이를테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의 편을 들 거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돌이켜보건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힐나는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고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고 하는 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적인 것, 장식적인 것, 그러니까 그 어떤
보기에 번드르한 그런 그 장식을 입힌 그런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의 그런 부박한 현실, 비참한 현실을 그들의 편에서 폭로하고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글이 아닌 화장 분칠한 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지 오웰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하일 교수는 조지 오웰의 그런 글쓰기의 어떤 태도를 들어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듯이 보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또 조지 오웰은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자연주의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에서 비껴나 있는 두꺼비의 출현을 가장 매혹적인 봄의 현상으로 여겼고 가스공장 위로 황조롱이가 날아가는 모습 심지어 좁고 음침한 런던의 골목길에서도 봄이 주는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았던 그런 소박한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는 또 행락지 또는 리조트의 특징을 뭐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냐면 1. 아무도 혼자 있는 법이 없고 2. 아무도 자기 힘으로 뭘 하는 법이 없고 3. 어떤 종류의 야생 초목이나 자연 경관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4. 빛과 온도는 항상 인공적으로 조절된 그런 그 다음에 뭐 아무도 음악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향락적이고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비릿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엘이 이제 뭐 한 7, 80년, 100년 지났죠? 오엘이 오늘날 우리 사회,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았다면 어떤 글쓰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이 글쓴이는 묻습니다. 스스로 묻지요. 심화되는 소득이 양극화 속에서 저소득가 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겪는 고통에 어쩌면 인간적 아픔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고 북한 퍼주기라며 굶어 죽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외면하면서 부동산 개발 공약에 몰표가 쏟아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통렬하면서도 문학성 있는 정책 글쓰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다음 이제 선거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상당한 그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때 이거죠.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에 이익 도피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이런 뭐 다소 좀 정치적인 어떤 그 경향이 강한 뭐 글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가급적 내가 이제 수업에서 배제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사회에 넓고 깊게 뿌리박은 학벌 패권 그렇죠. 서울대를 중심으로 스카이를 중심으로 전국의 200여 대학을 쫙 줄세우고 있죠. 세속적 이익을 탐하고 정치 권력까지 넘보는 종교 집단. 우리 사회 물론 이제 종교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단으로서 종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 시기에도 일부 이제 그 교회나 이런 종교 어떤 집단들은 그 예배를 이제 강행한다거나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면하고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거나 여전히 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그 정의와 상식적인 양식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 같으면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현실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의 편에서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자, 조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서, 이것도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그 뭐, 한반도 대운하라든가, 사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은 한 줄의 글이라도 정치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수자, 약자,
소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나 정치적 어떤 신념이 있을 텐데 뭐 그건 다 존중할 거고요. 당연히 어느 한쪽의 그 의견만이 진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물론 나는 확고하게 어떤 견해가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걸 강제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글쓴이가 조지 오웰의 글쓰기적 태도를 빌어서 글쓰기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몇 가지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한, 이를테면 이명박 시절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봅시다. 조지 오웰의 정치관, 인간관, 문학관, 자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멋스러움이라는 그림으로 통합되는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람 사는 세상 또한 바로 이 모습의 다름 아니겠는가. 우리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지 오웰을 알고 공감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 하루 더 빨리 실현될 것 같다, 이런 주의를 한번 주창해 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글쓴이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그 공부하고 있습니까? 4주차 수업 전체 주제가 자유로운 글쓰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시에서 이제 김하열 선생의 만 9년 전에 쓴 글인데, 9년, 10년, 2020년이니까 9년이 아니라 9년입니까? 예, 뭐 한 그 정도쯤 전에 쓴 글인데, 소위 이제 조지 오웰, 그 사회주의자인데, 민주적 사회주의자인데, 이런 동물농장이라든가 1984년 동물농장도 여러분 알겠지만 스탈린 치하의 그 공산주의 소련 사회의 억압적인 체제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 유명한 소설이죠. 1984도 마찬가지, 1984년도 마찬가지, 그런 억압적인 감시 체제, 숨막힐 듯한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그런 체제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 자, 하여튼 그런 글쓰기적 태도를 갖고 살았던 조지 오웰의 글쓰기의 어떤 태도를 이제 빌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부정하고 그다음에 뭐 소외된 이런 사람들, 이런 현실을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작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 소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글의 어떤 장식적 요소라든가, 물론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수사가 필요하죠.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가꾸고 그럴 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꾸미는 아름다움보다는 일테면 억압받는 소수,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어떤 그 소수자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물론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자유로운 글쓰기니까 이 4주차 과제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한번 써보는 그런 그 과제를 해주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자유로운 글쓰기, 자유롭게 한번 어떤 주제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이제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학 수업에서 하는 글쓰기 교과에서 하는 공부고 글쓰기니까 일정하게 그 품위를 지켜야겠죠? 글쓰기 윤리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글쓰기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아무리 몇 줄 되지 않는 글이라 하더라도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편하게. 조지 오웰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리포트 쓰는 법에서 설명했던 거, 형식적인 거,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드레스기 하면서 문단 나눴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표시했죠. 이게 이제 2장 되니까 페이지 표시했습니다. 페이지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보면 말이에요. 문단이 의식적으로 문단의 글의 분량 좀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이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거의 지금 비슷하죠. 한 5줄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되네요. 5줄 정도. 아, 이게 뭡니까?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소주제문과 그걸 뒷받침해 주는 몇 개의 이제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문단단위잖아요. 왜 이렇게 문단을 나누느냐? 글 읽기 편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인터넷 글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문단과 문단 사이를 여백을 두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니터로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이제 좀 빡빡하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누가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인터넷 글쓰기는 다들 그렇게 언론사 기사도 그렇고 그렇게 배치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글쓰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리포트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 구분하고 적절하게 문단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페이지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샘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 글쓰기 사주 1차 시 수업 자료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2차 시 3차 시에서 계속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